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입니다. 책 리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연준의 설립,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배경까지 한번 알아볼 거고, 이 악의 세력들의, 이 경제 공황을 일으키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저희 영상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경제적인 목표도 있고 정치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왜 그런지, 이걸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1800년대 말을 지금 오늘은 공부할 거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13년도에 연준이 설립이 됐다. 연준 설립되자마자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세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공황의 역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어떤 뭐 지구적인 재앙, 뭐 인류가 뭐 인구가 줄어서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지구적인 재앙이 생겨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작하는 겁니다. 통화량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남북전쟁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링컨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링컨이 이겼어요. 링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전쟁 실패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황 다시 일으켜서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이용한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이 실패로 돌아간 후 환정꾼들은 인플레와 디플레를 조장하여 경제 공황을 만들어 국민들이 국가의 원성을 갖게 정부를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일단 사람 위기가 닥치면은 급한 수를 놓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이게 참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게, 이 돈이라는 게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돈이 이 통화량이 늘어나야 사실 경제 발전되고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 발전하기는 힘들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 미래의 돈을 갖다가 지금 시점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갚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되고 기술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걸 뭘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가운데 있는데, 은행이 지급준비율 8%에서 12%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10%라고 봤을 때 10%만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90%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상을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죠. 그게 다 이 뱅크런 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뱅크런 현상이 나면은 이 10%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0%만 갖고 있어도 예금을 돌려주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 버리면 은행이 흑자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도산이에요. 흑자도산을 해버리니까 유동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요거 때문에, 이 지급준비율 제도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지 돈을 맡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지금 같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세제도랑 똑같아요. 전세제도랑 똑같다. 자, 10%만 그러면은, 자, 100%가 있어야 돼요. 100%가 있고 10%만 남겨두고 90% 대출을 해준, 이렇게 구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전세 똑같죠. 전세는 뭐예요?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 만약에 2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3억을 갖고 있다가 온전히 3억으로 집을 갖고 있다가 2억짜리 전세를 주고, 그럼 1억이 남죠. 그리고 2억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왜?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 지급준비율 제도 때문에 10%만 갖고 있어도 90% 대출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급준비율 10%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이 주는 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0,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10,000원. 10,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10,000원을 갖고 있으면은 9,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죠. 9,000원. 근데 예금이 갑자기 100,000원이 됐어요. 100,000원이 됐으면은
10,000원을 빼고 9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해 주는 금액도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전세도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갭 투자. 갭 투자가 왜 일어났냐? 3억짜리 집을 2억에 전세 주면 1억이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란 차이만 갖고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겨난 제도예요. 이 갭 투자라는 어떤 개념 자체도. 은행도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겠죠. 시작을 안 했겠지만 그렇게 흘러간다.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겁니다. 예. 똑똑한 건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똑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면, 그래서 국민이 이제 예금을 해요. 사람이 예금을 하면은 은행은 10%만 빼고 90% 대출을 가능하니까 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은행한테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은 은행은 이 담보를 이제 받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담보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 받은 사람은 이 부동산 수익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냅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받았으니까 예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대 금리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대 금리 차로 은행이 돈을 벌게 되는데 대출 이자는 많이 받죠. 네, 많이. 그 다음에 예금 이자는 적게 줍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예금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하는 건데, 부동산은 위험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비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경제공황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항상 은행의 위기가 와요. 은행의 위기가 오는데 이 투자 실패라든가 회수 실패라든가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뱅크런을 하게 돼요. 뱅크런을 하게 되니까 이 은행도 이 돈을 이 10%만 갖고 있다 갑자기 뱅크런 일어나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를 합니다. 대출을 근데 회수를 못 하죠. 못 하면은 이 담보물을 헐값에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전꾼한테. 아니면 은행 자체를 매각을 해요. 이번에 SVB 사태,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은행이 어디로 넘어갔죠? JP모건으로 넘어갔죠? 네. 이 JP모건이 이제 뒤가 싸워요. 참 이런 식으로 다 먹었다. 네. 이런 공황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환전권들이. 이 사람이 이제 JP모건이죠. 아니면은 뭐 로스차일드. 이 구조예요.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애들이 이용을 하는지. 자, 1893년도에 엄청난 공황이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냐면 이 역사가 20년 전인 1973년부터 역사를 봐야 돼요. 그때는 어떤 이제 이슈였냐면 지금처럼 신용사회가 아니에요. 신용사회가 아니고 이 금본위제냐 아니면 금은본위제냐 어떤 걸로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역사가 배운 게 65년도에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금본위제 화폐였어요. 근데 부자들은 금본위제를 좋아하고 이 농민들 이때 당시 산업이 이제 농업이 주로 이러니까 농민들은 은본위제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본위제. 그런데 이 72년도부터 영국은행이 이 근본이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합니다. 왜 근본이제를 하는 거냐면 근본이제를 해야 통제가 가능해요. 통제가. 예. 왜냐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세이드란 사람, 이 사람이 42살 때 영국은행의 사주를 받고 미국 의원들을 매수해서 은하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73년도에 만들어진 코이니잭 법이라는 법인데 이게 제 위키백과에서 갖고 왔어요. 확대해서 봐볼게요. 1873년 주화법이다. 이게 은하 조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3년 주화법 또는 조폐국법은 미국 조폐국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적인 개정판이다.
은괴를 표준 은화로 주조할 수 있는 은 보유자의 권리를 종료하고 은화 주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 보유자가 계속해서 금괴 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근본이제를 만들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은화주조 금지법으로 미국은 근본이제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1873년의 범죄라는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유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1875년도에 태환법을 제정해요. 이거 이제 이때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4년 뒤에 187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놨어요. 이걸 뭐냐면은 그 링컨이 그린백이라는 지폐를 만들잖아요. 그 그린백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화폐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이 그린백이 완전 신용이거든요. 신용화폐인데 이거를 없애고 근본이자를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런데 76년도에 경제 위기가 와요. 사실 경제 위기가 이 73년도에 오거든요. 73년도에 오는데 이게 76년도에 이게 빵 터집니다. 통화량 축소.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 금은본이제에서 근본이제로 바뀌니까 은이 화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화 주조를 못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확 줄죠 갑자기. 이때는 금과 은이 돈인데 경제 위기가 와버리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유럽은 계속 전복전 식민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장기 불황이 터집니다. 이 73년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미국 투자 회수,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축소되죠. 유럽의 경제 위기 오죠. 미국 투자 회수 해버리죠. 이러니까 이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화 주조랑 그린백을 다시 부활시켜라. 그래서 미국에 이 백은위원회가 생깁니다. 백은위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78년도에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 이 블랜드 앨리슨법이 통과가 돼요. 다시 은화를 주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보고 갈게요. 블랜드 앨리스법 78년도에 미국 의회가 통과한 법률이다. 금화에 함유되어 있는 금의 16배에 해당하는 함유하는 1달러 은화를 주조하기 위해서 매달 시장 가격으로 200에서 400만 달러의 은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무조건 은을 사들이는 거예요. 매달. 이게 이제 농민들의 바람으로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또 이때 은광산이 개발돼가지고 은이 엄청나게 또 풀려요. 그러니까 은은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돈이 풀리니까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 밀가격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매달 200, 400달러, 400만 달러의 은을 매입해서 주조화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이 주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이 1890년도에 그러니까 무려 12년 뒤예요. 12년 뒤. 12년 뒤에 셔먼 은 매입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매입 범위를 450만 달러로 이제 늘리는 대신에 민간에서 은 주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 93년도 공황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때 이 기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이 93년도 공황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그런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정부는 은 매입 태환을 일시 중지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은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이게 태환 바꿔주는 거거든요. 뭐랑 바꿀 수 있냐면 금이랑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본이제다. 그러니까 금 대 은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은이 많아지니까 금이 귀해지죠. 그러니까 금 가격은 올라가고 은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은은 지금 은광산이 지금 계속 채굴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태환 시기가 다가오자 이게 지금 일시 중지했어요. 왜 일시 중지했냐면 금이 모자라서 중지를 해버립니다. 이 재무성 지폐를 지급을 해요. 대신. 왜냐면 조금 미루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화폐는 결국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은이나 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시 중지됐다는 건데, 그래서 은 매입자들은 금 태환을 요구하고 연방 정부 금 보유량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 이 태환 시기가 다가오니까 밀어놨다가. 그러니까 금 투기가 성행하고 금리 상승을 유발시킨다. 이런 경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30년에 공황이 왜 왔냐.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의 그런 글로벌 경제의 상황을 우리가 배우고 갈게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이 미국으로 흘러들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600년대 시작해서 이제 미국으로 흘러드는데 미국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서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한다. 미국은 서부 개척,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죠. 세부 개척과 철도 건설, 이 철도가 화근이에요. 철도 건설로 경제 대국으로 바뀌는데 1828년부터 시작된 철도 건설은 60년까지 남북전쟁 전이죠. 48,000km까지 늘어난다. 남북전쟁 당시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전쟁이 끝난 6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철도 개발이 시작이 돼요. 이 철도 개발은 유통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황무지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은 주지만 비행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레일 있죠, 레일. 철도는 레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이제 보통 광산에서 쓰던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해서 유통업의 그런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레일을 깔아가지고 빠르게 이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를 길게 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황무지들 개척이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휴게소도 필요하죠. 기름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전산망도 세워야 되거든요. 철도가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이 철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사들도 알아서 개발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난개발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난개발처럼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2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남북전쟁 끝나고 65년도에서 80년대 이르러 26만 킬로까지 늘어났다. 그때 당시 철도회사가 200여 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73년도에, 유럽의 경제 장기불황, 이거 장기불황 치시면 나와요. 유럽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장기불황이 터지는데, 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과 이 제이쿡 은행은 이제 채권왕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인데 제이쿡 은행과 이 노던 퍼시픽 철도회사가 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은행과 부실 기업이 파산을 해버려요. 이때 독점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랑 JP 모건이 이때 엄청 활동을 해요. 스탠다드 오일, 이 록펠러 재단은 철도 업체랑 손을 잡고 철도 회사랑 아마 이게 JP 모건이 뉴욕 센트럴 철도 회사를 먹거든요. 그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석유 수송선을 장악해서 차별적 운송 요금을 적용해 경쟁업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셔먼 반독점법, 반트러스트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70년대. 그러니까 73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황이 국채 가격 하락 함께 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겠다. 국내는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영국의 이 로스차일드 은행과 이 베어링스 은행, 그 브라더스가 세운 은행이죠. 그 은행, 영국 왕실하고 다 엮여 있는 은행이거든요. 아르헨티나의 토지 담보물 채권 투자로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 아르헨티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보통 미국에다 투자하고 미국도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아르헨티나에다. 이때 아르헨티나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고금리여가지고 그래서 이 토지 담보 채권 투자를 중개를 합니다. 이 베어링스 은행과 로스차일드 은행이 사람들 중개해서 수수료도 먹고 자기도 투자하고 이래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자금 유입에 투자를 하니까 자금 유입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생깁니다. 일본처럼. 결국 이 미리 흉작이 와버려요. 아르헨티나에. 거기다가 또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확 끊겨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투자가 끊기고 현금화를 하면서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여요. 근데 영국은행이 구제금융 해줍니다. 영국은행이 이때 구제금융 해서 겨우 파산은 면하는데 이 베어링스 은행은 95년도에 망하거든요. 1893년에 공황으로 미국은 500여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15,000개의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이때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갔다. 30%.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무료급식소까지 운영을 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수많은 농지와 농장이 압류되었다. 은행이 파산하니까 그 담보물을 다 헐값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런 겁니다. 그 앞에 모델 봤던.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이런 거예요. 광산 개발로 공급이 과다되니까 가격 하락하고 금투기가 성행한.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은 이제 거의 금리로 보시면 돼요. 유럽 수출 이제 악화되죠. 디플레이션 오죠. 공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미국도 밀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영국의 경제 불안과 유럽의 수출 부진으로 투자 회수하고 금을 확보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금 가격 상승으로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와 디플레의 차이는 통화가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 공급 과잉 상태로 회사들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개발이니까. 이게 93년도 공황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사실 이게 이제 조작을 한 건데 이 조작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이 아르헨티나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원인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아니다. 정확한 원인은 이 유럽에서 경제 불황이 있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 뭐 수출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 광산 개발로 많아지니까 금 오르죠. 지금 그렇게 해서 공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얘네들이 환전꾼이에요. 환전꾼, 은행가 협회. 이 환전꾼이 보낸 서한이 이제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서한을 보내요. 91년도는 아직 그 경제 공황이 터지기 2년 전이죠. 자, 94년도에 9월 4일을 기점으로 재융자를 거절해라. 대출 연장해주지 마라.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대출되어 있는 돈들을 회수해라.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유질 처분, 이거 질권 설정이죠. 질권 유질 처분하고 담보물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해라. 그러니까 압류해서 팔던지 너네가 갖고 해라. 이게 지금 은행가 협회에서 이게 은행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농토의 3분의 2는 우리 차지가 될 거고 동쪽 영토는 우리가 정한 가격에 인수될 거다. 우리가 가격 정한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얘네들이 환전꾼이에요. 은행가 협회가. 그 다음에 1993년에 또 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상원 의원이 청문회 발언이에요. 93년도에 이런 서한이 왔다. 해당 은행에서 회전시키고 있는 총 금액이, 이 사람이 이제 금융가였거든요. 금융가였는데 회전시키고 있는 총 금액의 3분의 1을 걷어들여라. 아니,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통화량을 수출시킵니다. 긴축재정을 하는 거죠. 마치 융자한 돈의 절반을 회수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금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극복을 어떻게 했냐. 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이 대통령이 22대 그 다음에 23대를 건너뛰고 24대 대통령 2번을 했는데 중간에 이 해리슨 대통령이 있어요. 해리슨 대통령이 이 셔먼 메이법을 통과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가 뭘로 대통령이 24대가 되냐면 이 셔먼 메이법 때문에 공황이 역시 온 거다. 그냥 금값이 올라서 공황 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93년도 이 공황 터지자마자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냐면 2년 뒤에 1895년 미국의 금 보유량이 5,800만 달러까지 떨어져요.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산 직전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유럽 로스차일드한테 우리가 채권을 팔 테니까 좀 이때 이제 금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금으로 거래를 하니까 금은 좀 달라. 근데 유럽이 이 제안을 받고 망설이거든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때 JP 모건이 나타납니다. JP 모건이 사모펀드 형식의 채권 발행을 주도하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나버려요. 그래서 직접 이 둘이 만나요.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구랑 가냐면은 이 벨몬트라는 사람,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봤죠?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세요. 이 벨몬트라는 사람의 아들 주니어가
이 벨몬트가 90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아들이랑 같이 이 벨몬트 집안은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직접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연방 정부에서 의회 동의 필요 없는 긴급 채권, 긴급 채권을 발행하며 지금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긴급 채권 발행하면 우리가 보증을 서서 유럽에다 팔아주겠다. 왜냐면은 이 로스차일드가 아마 시켰겠죠.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야, 나한테 이런 제안 들어왔는데 내가 거절할 테니까 니네 가서 보증 쓴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서 유럽에 매각하겠다. 규모가 6,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미국의 그런 금 보유고고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신디케이트는 뭐냐면 2명 이상의 차관단을 형성해가지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에 미국은 금융 안정을 되찾았고 JP모건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평가는 엇갈렸다. 셔먼 은메이법이 결국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로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미국이죠. 여기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서 팔면은 이 채권을 이 로스차일드랑 유럽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얘네가 사서 이제 금을 줍니다. 금을 주면 이 금을 미국에다 갖다 주는 요런 그림으로 93년대 공황을 극복합니다. 이때 JP모건이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이 위기를 해결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13년 뒤에 13년이 아니죠. 20년이 좀 넘네요. 24년? 24년 후에 이제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마지막 시도, 마지막 공황을 일으킵니다. 이 JP모건이 어떤 인물인지 보고 갈게요. 이 연준 설립되고 죽어요. 연준 설립되고 로마에서 죽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죽는 거죠. 이 사람이 철도회사 합병하고요. 자, 철도회사랑 같이 통신회사 합병해요. 지금의 AT&T죠. 이 철도회사는 노던증권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막 신탁 그 회사처럼 이렇게 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뭐 위반했다고 이 맥킬리가 이제 막 기소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US 스틸 철강회사도 합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이 없어요. 돈만 있어요, 돈만. 나쁜 짓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회사를 삽니다. 회사를 사서 다 인수합병해가지고 덩치 커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디슨한테 투자해가지고 GE 자금 투자하죠.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이 조지 피바디, 이게 그 아버지랑 동업했던 분인데, 이 조지 피바디가 우리 앞에서 봤지만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입니다.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에요.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름을 JP모건으로 바꿉니다. 근데 JP모건이 뭘로 유명해지냐면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 이때 누가 이겨요? 독일이 이겨요. 독일이 이기는데 프랑스 채권이 그래서 엄청 떨어지는데 가격이, 그걸 사요. 사서 돈을 엄청 벌어서 유럽에서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물론 예측을 잘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프랑스가 그 유럽의 최대 식량 국가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유럽을 거의 먹여 살리는 그 나라거든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호텔을 가요. 호텔을 가는데 호텔 그 음식을 물어봐요. 어느 산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프랑스 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야, 프랑스가 전쟁을 만약에 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싸게 사요. 싸게 샀는데 프랑스가 뭘로 되살아나냐면은 전쟁 배상금을 엄청 줘요, 독일한테. 근데 그 전쟁 배상금이 1년 안에 다 갚습니다. 프랑스가. 그 정도로 이 산업이 튼튼한 거예요. 기반 산업이. 그러니까 이 식량 국가로서 농업이죠. 농업이.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유명해져서 이 로스차일드가 눈여겨봐요. 아마 요때 눈여겨본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이 JP모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91년도로 넘어갑니다. 91년도에 이 25대 대통령, 이 맥킨리, 그러니까 아까 클리브랜드 다음이거든요, 맥킨리가. 근데 맥킨리가 약간 이제 일루미나티 세력이죠.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당선이 되는데 심지어 JP모건이 맥키니 찍으라고 엄청나게 그 선거운동도 엄청 했다 그래요. 그런데 환정꾼들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 후에는 자기가 인기가 많으니까 되게 많았어요. 맥키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임에 성공하거든요. 재임하자마자 죽여버립니다. 무정부주의자한테 이제 뭐 권총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이 맥키니가 제가 보니까 죽은 이유가 미국 대통령들 암살당할 때는 전부 다 이 중앙은행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근본이제를 원했어요. 근데 근본이제가 좋은 거예요. 근본이제가 환정꾼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근본이제를 1대1 비율로 하자고 했다 그래요. 달러랑.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 설립을 아마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이 유럽에 가가지고 로스차일드 만나서 이제 구상을 짜거든요. 1907년에. 예. 왜냐면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JP 모건이 이 철도 있죠, 철도. 이 철도 이거 합병하는 거 보고 신탁법 위반이라고 입건을 해버립니다.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나 인기 많으니까, 이제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대통령이 되냐면, 이 T. 루스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이제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JP 모건의 신탁 위반 혐의 입건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 했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야 그거 그냥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겠죠. 그런데 이 JP 모건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회사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니까 이 셔먼 반독점법을 부활시켜가지고 이 JP 모건과 록펠러 그 반독점법을 이 저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저지를 시켰다고 해서 이 계열사 분리 해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이 지금 엑슨모빌이잖아요. 그 스탠다드 오일이 그냥 여러 개 회사로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보기에만 그런 거지. 보기에만. 그리고 나서 1905년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 성공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앙은행 설립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6년 JP 모건이 로스차일드와 중앙은행 설립을 계획을 한다. 이때 아마 유럽에 가서 로스차일드 만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오래 체류했다 그래요. 한 몇 달 정도 체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JP 모건이 소문도 퍼뜨려요. 아까 앞에 봤죠. 소문 퍼뜨리는 거. 니커보커 은행이 곧 매각된대. 이때는 이제 막 핸드폰이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물들의 말 한마디가 지금 워렌 버핏이 한마디 하면 막 주가가 엄청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거예요. JP 모건이. 그러니까 이 소문을 내니까 뱅크런이 갑자기 위기가 와버려요. 이 1907년에. 그래서 1907년에 공황이 오는 겁니다. 이때도 은행들이 엄청 도산하고요. 지금 약간 금리 올려가지고 은행 도산하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뱅크런 때문에 은행이 다 도산하는 거거든요. 돈을 빼니까 예금 금액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또 이제 연달아 다른 은행들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도미노처럼. 당시 소규모 은행들은 대규모 대출로 인해 지급 준비율이 1%인 은행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거죠, 은행을. 이걸 좀 규제를 시켜야 돼요. 규제를 시켜야 되긴 하는데. 이 JP 모건 요거를 아마 이렇게 허점으로 했던 것 같아요. 허점을 보고 여기를 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JP 모건이 언론과 이렇게 이제 소문 냈죠. 소문 내고 어떻게 하냐면 언론, 학계, 정재계 장악을 해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야, 은행이 이렇게 부실하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우리가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 여론 다 조작을 합니다. 형성시켜요. 그래서 이 신탁 회사들과 신디케이트를 형성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죠? 신디케이트 형성해서 공항 한 거 똑같아요. 신디케이트 형성해서 신디케이트는 뭐냐면은 자금을 모아요.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구제금융하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만약에 이 뱅크런 사태가 나면은 회사 도와주는 거죠. 지금이 JP 모건이 하는 것처럼 JP 모건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한테 300만 달러 구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유동성을 확보해 질 좋은 회사들만 살립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회사들 다 버려버리고 도산시켜버리고 질 좋은 회사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실업률이 300에서 500만 사이였대요. 엄청난 거죠. 실업률이 이렇게 실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넬슨 올드리치라는 의원이 국가화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록펠러 2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 2세가 이 사람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드리치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설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잘랐는데 이 공황을 일으켜서 얘네들은 자기네 정치적인 목표든 경제적인 목표든 달성한다.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공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게 이 다 정책과 어떤 그런 통화정책으로 다 죽고 사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하는 게. 참, 아니, 이렇게 성공하면 뭐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에디슨처럼, 뭐, 에디슨이든, 우리가 에디슨과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JP 모건이 에디슨 밀고 테슬라한테 그 투자 끊어가지고 테슬라가 성공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돈의 원리다. 돈의 원리로 사람이 흥망성쇠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악의 세력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경제 영상을 올릴 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방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리뷰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연주 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거의 영화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